저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도착하신 분들이 지연되는데 하여튼 시작하고 저 뒤쪽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일단 프로그램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자를 맡은 저를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마을 종합지원센터와 그 방과후 초등 마을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 현광일입니다. 저 중앙에 지금 아주 이쁘게 앉아 계신 김은실 양이 저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일어나서 한번. 여기저기에 이렇게 저하고 좀 얼굴을 마주친 분들도 계신데요. 하여튼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연 주제는 이 앞에 보시다시피 마을의 인간적 구성을 위하여라는 주제입니다. 이 제목이 주는 함의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하실 마을 사업에 어떤 번뇌를 만들고 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을 마련하는데 아마 오늘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우창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서울대 영문과 그리고 미국 코넬 대학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문명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전공은 문학, 부전공은 철학과 경제사를 하셨습니다. 고려대 영문과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셨고 올 초까지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고려대 정치학과 최장집 선생님께서는 김우창 선생님을 가리켜 인간과 세계를 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적 인간학자라고 하셨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희대 영문과의 도정일 선생님께서는 김우창 선생님에 대하여 이 땅의 척박한 직접 풍토에서 넓은 시야와 신중하고 정치한 절차로 사유하고 현대 세계의 문제들을 성찰해온 보물 같은 존재, 김우창 교수의 사유세계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이 땅의 거의 유일한 자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김우창 선생님 전집을 읽으면서 이 말에 동의하게 된 것은 저는 사실 70년대 후반에 여러분 여기 지금 센터장으로 계신 짱가와 이 문화운동이라는 것을 갖고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선생님 글을 보니까 이미 그때 이 문화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많은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 선생님 글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선생님 글을 저희가 접했다면 좀 더 저희가 그 당시 세상 읽기에 좀 더 여유 있고 좀 넓게 사유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최근에 느껴봤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선생님 글을 좀 읽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김우창 선생님께서 그 사모님 그 설거지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사모님 말씀으로는 선생님이 이 설거지 하시는 게 아직 미숙하셔서 다시 또 하셔야 되는 일을 2번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요새 어떻게 설거지 좀 늦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세요? 하여튼 김우창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에 제목이 마을의 인간적 구성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간적 구성이란 말은 내가 이 유창복 선생하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말인 것 같지만 의아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할 수 있는 이 얘기는 별로 없고, 사람 사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한 수필 같은 얘기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수필처럼 신문에 쓴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하면서 유창복 선생이 쓴 책을 보고 또 서울시에서 낸 마을 운동에 관한 책들을 보고 하니까 내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다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삼스럽게 뭐 보태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기서 공부하러 왔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뭐 위하여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 이런 생각이 특히 많이 좀 듭니다. 얼른 생각해 볼 때 유창복 선생이 하던 성민산 마을이라든지 이런 건 세계적으로 볼 때 협동조합주의, 코오퍼레이티비즘 이런 거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이런 협동조합 운동이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게 있지만은 실제 성공한 예들이 별로 없어요. 오래된 게 없고, 오래 가면은 한 4년, 더 오래 가면 10년, 그러고는 위야무야된 것들이 많은데, 유 선생이 한 것들 또 여기에서 다른 여러분들이 각각 하고 있는 이 마을 운동은 사실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로서 우리가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무엇을 거기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얘기할 게 없고, 유 선생이 내고 또 서울시에서 낸 책 같은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협동조합 운동이라든지 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관심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기여로서 이걸 번역을 해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서 이 얘기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협동조합 운동 또는 달리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사회주의적인 협동관계를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운동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게 별로 없으면서도 그 나름으로 다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 문학에서도 보면은 나사렛 호선 시대에 벌써 그 무르크팜 얘기를 무르크팜이라는 그런 마을 운동을 하는 데 가서 살았던 경험을 블라이스델 로맨스라는 소설로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에 대해서 내가 뭐 길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처음에 내 얘기보다 사실 이 마을 운동 한 분들한테서 우리가 배우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걸 책으로 만들고 그래서 널리 알려주고 또 거기에서 생겨나는 발견하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또 협동조합주의라고 그러고 되게 실패한 게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자국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내가 미국에서 뉴욕주에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사실 뉴욕주라는 게 우리는 그냥 뉴욕 가면 뉴욕이라고 생각하지만 뉴욕시하고는 다른 업스테이트 뉴욕이라는 데는 되게 농촌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 데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 협동조합 운동을 벌려가지고 마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좀 하다가 말아버렸기 때문에 잘 안 됐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해서 burnt out region이라고도 얘기죠. burnt out, 다 타버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작은 이상주의적인 공동체 운동의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다 잘 하고 있어요. 단지 크게 소문이 나고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세네카 폴스라는 게 뉴욕하고 버팔로라는 데 사이에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계 여성운동의 최초의 이 대회 같은 것도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거기서 20세기 중반에 왜 거기서 했냐? 세네카 폴스에 옛날에 그런 마을운동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도 있고 거기서 교육운동도 하고 문화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협동조합운동이 협동 공동체가 잘 안 된다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사회 조직이 큰 게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협동적이 아닌 사회 속에서 협동적인 마을운동이 되겠느냐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그것을 생각해 보아서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다음번에 내가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그 문제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협동적인 공동체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 최초로 크게 비판을 한 게 마크스죠. 마크스가 그러한 운동들을 불러서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유토피아 소시알리즘. 그래서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건 유토피아니까 좋은 이름일 것 같지만 나쁜 이름으로 붙인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유토피안 소시알리즘에 대해서 사이언티픽 소시알리즘이라고 붙였죠. 사이언티픽 소시알리즘은 물론 계급투쟁에 기초한 것이고 사회와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해서 사회 역사의 흐름에 맞는 그런 공동체 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사이언티픽 소시알리즘이라고 그러고 로버트 오원이라든지 프루동이라든지 후르니에라든지 또는 생시몽이라든지 이런 유럽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협동적인 인간 공동체 이것은 해봐야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유토피안 소시알리즘이라고 붙였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마크스가 19세기 중반에 공산주의 선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토피안 소시알리즘을 해봐야 잘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 얘기한 대로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사회 개선 운동을 해야 된다. 혁명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 정말 사회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떤 역사에 관한 이 일목요연한 그런 관점에서 사회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혁명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 오히려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크스가 얘기한 사이언티픽 소시알리즘이라는 것이 사이언티픽한 게 아니고 유토피안 소시알리즘이 사이언티픽한 거다. 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칼 포퍼라는 사람이 그 오픈 소사이어티 앤 리사이먼트 우리말로도 옛날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사회와 거기에 대한 적 이런 거에서 얘기하고 또 포퍼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과학 얘기를 하면서 사회를 고쳐가는 것은 한목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고쳐가는 도리밖에 없다. 한목에 다 일목요연하게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망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포퍼가 이제 사회 개선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얘기한 게 소위 partial engineering, 그러니까 부분적인 공학을 통해서 고쳐가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마크스가 생각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이런 나쁜 결과를 많이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포퍼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적인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뭘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 이것이 오히려 과학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포퍼는 여러 과학 이론도 끌어내가지고 사실 과학에서도 전체를 한 번에 얘기하는 거 이게 옳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얘기한 그런 거하고는 달리 오히려 유토피안 소셜리즘이 과학적인 거에 가깝고 과학적인 소셜리즘이라는 것이 오히려 비과학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미선 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해보고 나도 전혀 몰랐어요. 조사를 해보고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성공한 사례들인데 이것을 널리 알리고 여기서부터 배우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유창복 선생이 쓴 책하고 서울시에서 나온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유 선생 책이 훨씬 체계적이고 좋고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서울시에서 나온 책, 마을운동에 관한 책을 쓴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내가 유 선생 쓴 것이 더 좋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게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가능하냐? 그것은 이 신미산 마을이라든지 그게 실제 사람 사는 데부터 출발했으니까 추상적으로 머리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린 것이 아니고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렇지만은 또 동시에 보니까 유 선생 경력이 경영학을 공부를 하신 거하고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경영학을 하려면 경제를 해야 되고 경제를 하면서 또 특히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돼서 그 책이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문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이 중요하다는 건 경영학은 사실은 이 학문으로서 자리를 차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까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한 얘기를 했는데 뭐 하버드 공부했다고 해서 좀 취직하는 데 도움은 됐겠지만 별로 뭐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내가 하버드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60년대죠. 그때만 해도 경영학과라는 게 무슨 학문이냐 그런 게 그 하버드 안에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이 지역적으로도 경영학과는 하버드라는 건 케임브리지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고 강이 있고 그 강 건너편에 이제 보스턴 쪽에 경영학 하는 그 비즈니스 스쿨이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 스쿨은 하버드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게 경영학이라는 게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실제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지금은 뭐 돈 버는데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경영학이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훨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마을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사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경영학과 관련해서 내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몇 년 전에 여기에 모하메드 유누스라는 그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벌려주는 운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왔었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나도 잠깐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방글라데시가 지금도 뭐 문제가 많은 나라지만은 문제 해결하는데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잔신경을 많이 쓰고 운동을 해서 상당히 성공한 운동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소셜 비즈니스, 사회경제 경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사실 일부는 유누스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빌려줘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그 유누스 얘기였는데 그때 유누스가 몇 년 전에 여기 들렸을 때 미국 워싱턴에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워싱턴에서 무슨 뭐라고 왔냐면 워싱턴에 소셜 비즈니스 컨벤션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5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 관심 가진 사람, 그런 문제를 그 유누스의 그램 뱅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그램 뱅크의 모델을 따라서 사회운동도 하면서 하는 거 이걸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유누스 선생하고 얘기하면서 유누스 선생이 강조한 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원조해주고 이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건 무책임하기가 쉽다. 그러나 경영학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것이 사업으로서도 잘 되게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책임 있고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운동이 된다. 이게 그 유누스 선생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들은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사회운동이 될 수 있다. 이게 그 얘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냥 외국 신문이죠. 외국 신문에 보니까 인도의 이건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 아니고 인도는 잘 돼가는 나라지만은 인도의 델리에 생긴 한 은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발비카스 카나나라는 뭐 인도말 얘기인데 발비카스란 말은 아이들의 성장이란 말이라고 그러고 카나나는 저금통이라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바카스 카나나라는 그런 은행이 뉴델리에 생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은행은 뭐냐면은 가난한 마을 그 근처에다가 은행을 하나 세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은행은 아이들한테 저금시키는 은행.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머니 돈이 좀 생긴다든지 어른들한테 용돈을 받는다든지 또는 지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다든지 할 때 그 돈을 낭비하기 쉬운데 그 조그만 액수의 돈 이것을 그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저금 통장에 넣어주고 거기에다 이자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금전 관리하고 일하고 또 자기 인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그 단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우기 위해서 델리에 그러한 마이크로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은행 아주 소의 그 신용은행을 설치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얘기지만은 실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작으면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영웅돈 좀 생기고 잔일 좀 해서 돈 좀 벌면은 뭘 하겠어요? 음식 사 먹고 게임하고 또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서 뭐 마약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그 저금 통장에 은행에다 맡기고 또 자기가 그 금전 출납부를 가지고 금전 출납부에다가 자기가 저금한 거, 돈 번 거 이런 거 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아주 단정해진다. 이런 것이 그 보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의 그 그레미엄 뱅크하고 아주 비슷한 건데 이런 작은 경영학에 신경을 쓰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도움이 되는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미산 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또 그 경제나 물질,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토대와 관계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것이 그러한 마을을 성공하게 한 거다. 이건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서론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이 마을운동 한 분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면 내가 좀 듣고 배웠어야 되는데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마을에 대해서 이번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고 내가 더 공부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이 마을운동에서 하던 것들하고 상당히 맞아 들어간다. 마을운동은 더 현실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잘 해나갔지만은 내가 머릿속에 그냥 수필처럼 생각한 것들에 하고 상당히 맞아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필처럼 쓴 신문에 썼던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새로 쓰질 않고 그냥 몇 편을 좀 읽어가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읽은 분들이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재료로 삼아가지고 얘기하려고요. 새 얘기가 아니고 헌 얘기인데 헌 옷이라도 살짝 꾸며가지고 나오면 뭐 괜찮겠지 하고 옛날 쓴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근데 왜 읽을 분이 없을 거다 이거 생각하면 광주일보에다 썼기 때문에 여기는 다 서울 분일 거다. 그래서 누가 광주일보 보는 분들 없을 거다 해서 그냥 가지고 나와서 몇 편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하자면 마을의 인간적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서 수상을 적은 것입니다. 네.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모두 흥분하게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삶의 큰 테두리 하나가 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날이 살아가는 세계는 그보다는 작은 세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세계가 평화롭고 편안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50년 전 미국에서는 돈 없는 학생이 갈 곳이 있으면 길가에 서서 손가락 하나로 차를 세워 그 차를 얼어타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에 처음에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미국에 간 게 50년대 말인데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ET에 해당될 거예요. 여러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대부분 아마 연령으로 봐서 그럴 것 같아요. 50년대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문교부라는 데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우선 임시 학생으로 갔다가 이제 대학원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여기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가려는 사람이 GRE라는 걸 보는데 나도 GRE를 봐야 됐습니다. GRE를 보러 가는데 내가 처음에 갔던 작은 대학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고 큰 도시로 가서 봤어야 돼요. 근데 그 큰 도시에 몇 시에 GRE 시험이 있다 그러는데 뭐 갈도리가 자동차도 없고 갈도리가 없는데 길에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 시간 맞춰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데 길에서 이렇게 차 세워가지고 얻어 타고 갈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미국에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돼서 그것은 피차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길에서 차를 세워서 차를 타고 가는 건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프랑스를 잘하는 분하고 그런 작년에 쓴 건데 이 얘기를 해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차 세워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걸 불어로서 뭐 영어를 이제 빌려가지고 오토스톱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오토스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아직 작은 선의로 이루어진 그물들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곳이 프랑스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회적 선의 또는 신뢰의 망이 있는 것이라고, 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정이 많은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이 신의의 망에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는 정처럼 지나지는 않는 감정입니다. 인간 모두를 인간으로 보게 하는 보편성의 렌즈가 일반화되어서 비로소 보편적인 선의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서 프랑스 혁명에서 나오는 유대, 솔리다리티 또는 프레터니티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마을운동에 있어서도 선의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선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아주 중요한 우리 유산이기 때문에 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지금도 많이 남아있으면서 가짜 정도 많고 그렇게 됐지만은 아직도 유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이건 선의하고는 좀 다른 거다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의가 일반화되려면 정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정 떨어지는 일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하고 정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나는 원래 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이 내 본적지인데 사실은 거기 사람은 아니에요. 광주하고 서울에서 산 도시 사람이지 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적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거 그거 고치려면 골치 아프니까 옛날부터 그대로 두고 있고 또 거기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사람이라고 쳐주니까 그냥 좋다 하고 그냥 나도 거기 사람이다 이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도 가끔 이제 우리 일가도 있고 그러니까 본적지에 가죠. 본적지에 갔다가 내가 한번 되게 얻어맞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낯선 놈이 와서 우리 촌에 돌아다니니까 이게 어떤 괴물이냐 해갖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냥 두들겨 펴려다가 내가 이제 우리 가게를 얘기해서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하니까 놔줘서 풀려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정은 많지만은 선의는 없는 거죠. 낯선 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상한 놈이니까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나 개인적인 우리 고향이 고향 되니까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옛날 촌에서 경험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하고 정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가 되려면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인간에 대한 자비로운 느낌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단지 내가 간단히 여기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정이 떨어져야 된다. 정 떨어져야 되는 건 우리가 남이 아니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옛날 정치하는 사람이 상당히 비판 많이 받은 일이 있죠. 그러니까 남도 잘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이 아니가 하고 이게 경상도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지 정이 없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들이면서 또 동시에 정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태. 이게 어떻게 생겨나느냐는 것은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이것을 신문에다 쓴 겁니다. 물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란서 혁명에서 나온 그 자유, 평등, 유대, 프로테니티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냥 정하고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나빠지고 옛날에도 물론 미국도 문제가 많은 사회지만은 내가 미국 횡단을 자동차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일이 있는데 인적이 없는 미국 서부에 산이 있고 그러면 가다가 헌차를 가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 구경을 하느라고 서 있으면 뒤에 오던 차가 대부분의 경우에 씁니다. 서가지고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도와줄 수 없는가? 어디다 내가 보고를 해서 구급차를 보내줘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차가 별로 좋지 않은 차가 서 있으니까 이건 내가 서가지고 도와줘야겠다 하는 거. 이건 선이지만은 그건 정의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마을운동에서 이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것 같은 건 이제 별개의 문제다 하는 뜻에서 지금 그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물론 선의는 마음의 다른 덕성에 연결됩니다. 선의는 타인을 믿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한 요소는 정직성입니다. 사회에서 정직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 정직성도 내가는 정직한 사람이고 너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정직성도 사회적인 조건 하에서 생겨나는데, 이 사회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자산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정신적 자산이 생기려면은 마음 착하게 가르시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조건이, 물질적 조건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토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그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냥 정직성에 대한, 정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어디 간다 그러면 진짜 가는 사람을 알아야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 주머니 털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게 되죠. 얼마 전에 독일 한 신문에 이런 것이 보도됐습니다. 약 700명의 학생을 전화로 접촉해서 동전을 던져 동전이 머리가 나왔는지 꼬리가 나왔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꼬리가 나왔다면 상금으로 15유로를 주고 또 그 머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표면이 나왔다 그러면 안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동전을 혼자 던지는데 어느 쪽이 나왔는지는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당신 동전을 던지시오 그렇게 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던졌는데 어느 쪽이 나왔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다 돈이 줄 대로 그 꼬리가 나왔다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대답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복잡한 문제죠. 놀랍게도 보고의 결과는 완전히 완전히 정직한 것이었습니다. 700명 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은 있죠. 물어봤는데 완전히 정직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15유로의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들을 정직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것이 그렇게 안 나왔다는 것을 정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에 기초해서 추측한 것입니다. 통계의 평균으로 머리와 꼬리가 나오는 그 확률은 각각 50%입니다. 그런데 보고 결과는
꼬리가 44%, 상 받지 못하는 머리가 56%. 머리가 나와서 상을 먼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나왔다 하는 게 56%니까 자기가 돈을 못 받게 될 것을 더 많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대개 5대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정직하다. 그러니까 독일 학생도 굉장히 정직했다는 얘기죠. 오늘의 인간관계는 힘과 이익의 관계에 일치하는 수가 많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의 영수로 있을 때 기자들에게 나를 착한 사람으로 알지 마시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를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물론 이것은 민주화 투쟁의 한창 있던 때였으니까 상황이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착하다 하면 어리석다는 말에 비슷한 뜻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하면 나를 바보로 알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바보였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였다 하는 건 바보라고 하면은 우리는 밑바닥 있는 사람을 치기 때문에 나온 얘기죠. 그것도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착하다 하면 어리석다는 말에 비슷한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인은 정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도 착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말한 기사의 첫 줄은, 그러니까 이게 독일 신문에 나온 건데 학생들한테 조사하니까 그랬다는 것은 그 신문 보도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표제가 뭐냐면 명예롭게 행동하는 사람 바보인가 하면서 명예로운 독일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명예롭다. 명예롭다는 말은 에레라는 말로 독일어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은 명예로운 독일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어에서 또 서구어에서 정직하다는 명예롭다와 거의 같은 말로 쓰입니다. 언어라는 걸 여러분이 살려서 찾아봐도 언어를 설명하는데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한사코 얻고자 하는 명예는 국가나 사회기관에서 주는 벼슬이나 훈장, 또 증명서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됐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런 국가에서 무슨 훈장을 받았다든지 열사가 됐다든지 이래야 명예로운 걸로 생각하지, 그냥 자기 하는 행동 자체에서 명예를 넣는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별로 없는 거죠. 서양 전통에서 명예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스스로 높은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에서 언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감독 없이 시험 보는 걸 언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명예제도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거기에서 상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걸 말해요. 거기하고 일치됩니다. 정직은 도덕이나 윤리 규범이면서 동시에 자존심의 일부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마음이 정직 심리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만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사실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서양 전통에서는 정직하다 또는 덕이 높다 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감에 연결되어 있지 누가 알아준다 이거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사회화가 너무 심한 사회에서는 전부 명예라는 건 밖에서 오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에 대한 느낌 이전 자기의 존재감에 관계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속임수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니체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니체는 굉장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물건이 탐나면 도둑질에 강도질하는 게 낫지 훔쳐가는 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물건 가지고 있으면 내놔 이렇게 하는 건 당당하게 하는 거고, 슬그머니 뒤에 가서 뺏어가는 것은, 훔쳐가는 것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가 절도보다 낫다고 하는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뭐 굽신굽신하는 게 정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건 훨씬 복잡한 사회적인, 전통적인, 또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툴루스 로트레의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창부들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창부들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랬지만은 정기적으로 의사한테 그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위에는 옷 입고 아래는 다 벗고 그런 상태. 이런 게 로트레 그림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트레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느냐? 로트레가 원래 귀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상당히 양관 전통에서 강하지만은 그냥 못된 전통이죠. 예. 너 옷 벗어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렸다고 그럽니다. 귀족이기 때문에. 돈 줄 테니까 옷 벗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명령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게 매우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의에 대한 느낌 이전에 그것은 자기 존재감에 관계됩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선의의 경우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의가 일상화된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입니다. 어떤 동기에서든지 정직은 독일인의 당연한 행동 기법입니다. 독일은 국가적으로 부패 인식 지수라는 척도에서 아주 상위권에 속합니다. 정치가 투명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 기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정치가 투명하게 움직이면 사람 사는 세계가 맑아지고 쓸데없는 의심의 경계와 계략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의는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 있으면은 정직해지고 정직해지면 더 살기가 편해진다 이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이 드린 것은 실제 정치적인 자산이 생겨야 된다. 또 정치적인 자산은 제도적인 또 정신적인 자산하고 연결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한 얘기지만 나중에 이 마을운동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은 정으로서 연결되어 있지만은 마을을 넘어서 큰 사회로 연결될 때는 정으로 연결될 수는 없고 선의로 연결돼야 됩니다. 선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매우 복잡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정신적 자산과 물질적 토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축소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는 현실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도 또 신문에 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사실 가장 구체적으로 아까 선의의 문제까지도 가장 구체적으로 다뤄서 해결하시는데 상당 정도 성공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아닌데 우연히 내가 쓴 수필 비슷한 글이 그런 문제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작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한 얘기면서 사실은 마을운동이나 또는 사회조직에 있어서나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좁은 영역에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이상 이것도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얼마나 먼 것들까지를 고려해야 하는가. 이것이 요 짤막한 그래서 이 주제입니다.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그때 발을 들여놓는 밖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냥 밖에 나갔다 그러지만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입니다. 예, 우리가 의식을 안 하지만은 밖에 나갔을 때는 그냥 밖에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수천, 수만 광년의 저쪽까지 연결되는 공간이죠.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더러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이 밖이 눈앞의 광경 또는 주변이 아니라 별에 이르는 공간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 방출되어 나오는 에너지의 입자들이 사람의 몸에 부딪고 그것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의 몸으로 지나가는 뉴트리노 입자, 뉴트리노라는 아주 작은 입자는 초당 수십억 또는 수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도 지금도 그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별로 나쁜 효과도 안 일으키고 좋은 효과도 내지를 않습니다. 우주선은, 그러니까 코스믹 레이, 우주선은 지구의 자장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에 큰 해를 입힐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가 우주선에 관계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가 쓰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탄소와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우주선과 관계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에 비슷하게 여러 별들의 인력을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지구 축의 경사도가 지구가 삐뚤음하게 생겼죠.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이 축의 각도가 그러니까 수십만 년, 수백만 년으로 보면 움직인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당장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 밖에서 오는 선이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는데 내가 그래서 물리학자하고 얘기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주 밖에서 오는 게 우리 몸에까지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건 우주에 나가지 않는가 하니까 나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그 에너지가 미세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하면 이 얘기하는 에너지가 화성에도 가고 더 먼 별에도 사실은 가는 거다. 물리학자가 이렇게 시카고 대학에 있는 물리학자하고 얘기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주적인 의미를 가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별을 쳐다보면서 길을 가던 탈레스가 도랑에 빠졌다는 것은 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너무나 큰 것이나 먼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탈레스의 얘기는 먼 것을 생각하면서 가까운 걸 생각 안 하면 넘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나 거꾸로 발밑만 보고 가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 바깥의 우주 공간은 인간사를, 사람의 일을 새로운 원근법으로 보게 합니다. 도랑에 빠질 위험을 무릅쓰고 별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과학이 우주 공간에 탐험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쳐다보기도 하고 가까이 보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최근에 내가 글을 썼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노동자 시인의 백무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무산이 보이저, 그러니까 미국 네이사에서 올린 보이저가 이 태양계를 넘어서 별의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쓴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는 걸 생각. 옛날에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태양이 중심이다 그랬는데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비로소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걸 보고 아버지의 권위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 이 나라에서도 정치 지도자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걸 깨달았다 이런 걸 쓴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것을 본다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백무산 씨의 생각에는 그러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막스주의가 전부는 아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됐다. 원래 막스주의자고 지금도 막스주의자지만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 이런 걸 그 시에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 것도 본 게 필요하죠. 큰 세계를 의식하지 수 없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그러나 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관계된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데도 글을 쓴 일이 있는데 정보가 굉장히 많아진 거 이러다 보니까 정보가 진짜 정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보부라는 게 있죠. 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내가 여러 군데에서 되풀이한 얘기지만은 여러 가지 지식을 자기 마음속에 끌어들이는 건데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면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유리하게 이용하겠다는 게 정보부에서 모으는 정보죠. 그냥 정보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뭘 조사했다 하면은 북한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하는 거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정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나한테 유리하게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정보라는 말. 그러니까 새길로 접어드는 거지만 정보에 정자가 들어있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정세가 이렇다 할 때 거기에도 정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으로 느끼는 사태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데서 나온 말이죠. 그건 매우 동아시아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이 인식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동아시아에서 옛날부터 느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친하게 느끼는 것은 단지 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외적인 인식론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정세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정이 아니라 선의가 중요하다 했지만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건 그 얘기고 정보라는 것은 점점 우리가 지식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것이 정보화가 되게 됩니다. 정보화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유리하게 살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런데 지식이라는 건 반드시 사는 걸 유리하게 만들자는 뜻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원래 그러니까 가령 인문과학을 생각하면 인문과학은 인간이 무엇냐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을 갖자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처세를 배우자는 건 아니죠. 요즘 인간학 하면 인문과학이나 인간학이라는 건 전부 처세술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걸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많은 지식이 정보가 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읽은 것은 자기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걸 우리가 모르게 된다.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교통과 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안 듣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하지만 모르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의 균형입니다. 이것은 특히 사회적인 조건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오늘의 삶의 조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테두리만을 논하는 것을 들으면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원인, 가령 신자유주의라는 원인 또는 자본주의라는 거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조건 속에서라도 오늘의 삶의 당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삶의 여러 조건들은 동시본적인 테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나누어서 이걸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본적인 테두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친구가 있고, 또 그 밖에 더 넓은 동창생이나 뭐 이런 고향 사람이나 이런 게 있고, 또 그 밖에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세계가 있고, 이게 다 하나는 아니란 다 동시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주의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구별해야 된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하나로 해서 뭐 자본주의 하면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 문제, 내 친구의 문제, 내 가족 문제, 우리 고향 문제 다 해결된다. 이건 뭐 100년, 1000년 가면 몰라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내 집안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 고향의 문제, 마을의 문제 이렇게 동시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이건 광주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녹색의 땅 전남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에는 은퇴를 준비하십니까? 따뜻한 남쪽 땅 전남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일조량, 공기, 농산물 등이 좋고 생활비가 낮은 행복의 땅 전남으로 오라는 광고가 들어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광주에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역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도 생각해야 되지만 자기 고장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껴놓은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1990년대 초에 나도 참여하였던 목포 도시계획 보고서 제목이 아껴놓은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산업화에는 늦었어도 다른 발전 가능성을 가진 곳이 전라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껴놓은 땅에서 이제 도시계획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정치를 다루는 분들이 주로 했지만 나는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라 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아껴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껴놓은 땅이라고 했을 때는 이 박정희 덕택에 전라도는 산업이 발전이 안 돼서 참 좋은 땅이 됐다. 그래서 자연도 보존이 잘 되고 녹지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경상도 사람들이 산업화가 돼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숨쉬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전라도로 놀러 올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껴놓은 땅이라는 제목을 그때 붙였었습니다. 그게 다 박정희 대통령 덕택이죠. 그게. 다른 나라들에 가보면 지역마다 산수도 다르지만 건축 양식이나 문화 전통이 서로 다른 지역 문화가 존재합니다. 독일에서는 북독과 남독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름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쪽의 바이에른 지역이 특히 자기 지역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뮌헨 지방입니다. 바이에른 지역이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와서 한동안 큰 논쟁거리가 됐었습니다. 이태리의 경우 도시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문화 업적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방의식은 통일된 국민의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태리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민족의식도 강하고 지방의식도 강한데 이태리는 진짜 지방의식만 있어서 이태리라는 민족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태리 사람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들 지방만 얘기하고 지금 특히 북쪽에 있는 롬바르디아 지방은 잘 사는 데기 때문에 롬바르디아 동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롬바르디아 독립해야 된다 하는 주장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가 불전을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지방들도 서로의 독재적 발전을 생각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한 광고, 그러니까 전라도로 오시오 하는 광고와 같은 것은 지방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고려가 이제 시작되는 거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그 전에 쓴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런 종류의 글을 내가 여러 개를 떼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만 좀 빠른 속도로 줄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마을운동에 관한 것들 조사해서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들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서로 유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감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동시문적인 자기 지역, 거기에서 마을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 매우 좋은 생각인데, 그건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빠른 속도로 시간이 다 됐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코멘트를 안 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포에서 열리는 행사, 목포에서 그러니까 암벽 타기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고, 또 목포에서 좀 떨어진 데 영암에서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목포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해서 영국 BBC 인터넷 판에 목포 일대를 답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설이나 풍광에 대한 칭찬이 있었지만은 가볼 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유보를 담은 견해도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광주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외국에서 온 작가들로부터 같은 불평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광주 비엔날레 자문위원이라는 걸 한 일이 있는데 그때 들은 일입니다. 가볼 데가 없다는 거는 불평을 외국에서 온 작가들이 비엔날레는 좋은데 비엔날레 밖에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암세졌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가볼 데가 없다는 것은 눈에 띄는 문화유적지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찾아가볼 만한 좋은 음식점이나 다방이 없다는 거, 걷고 싶은 거리가 없고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느낌의 핵심에 들어있는 것은 도시가 짜임새 있는 삶의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도시가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둑판 모양의 길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르트르가 미국 여행을 하고 이 얘기가 여기는 전부 다 판자촌만 있는데 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무 그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임시로 다 세운 도시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럽의 고도들에 옛 도시들에 가면은 도시 중심부에 광장이 있고 광장의 주변에는 시청이나 시의회 또는 길드, 상공업자의 조합 건물 또는 성당과 같은 것이 들어서 있습니다. 조금 뒷길로 식당이나 상점들이 요란하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들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도시의 사회적, 정신적 생활의 구도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역사적 경험의 흔적이면서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삶의 제도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주식층이 하는 걸 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유럽 도시입니다. 예, 예, 그냥 또 이 잡담이 되는데, 예, 내가 가본 도시 가운데 벨기움의 겐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겐트에 그 시청 건물이 있는데, 물론 이 광장이 있고 광장에 시청 건물이. 시청 건물이 스타일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틱으로부터 19세기까지 계속적으로 다른 스타일 건물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옛날 건물에 또 붙여짓고 또 붙여짓고 그랬어요. 뜯어 없앤 게 아니라 그대로 연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시의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붙여서 얘기하면 그 겐트는 별로 큰 도시가 아니어서 그렇지만은 크리스마스 때면 시장이 그 광장에 나와서 모든 그 광장에 온 사람한테 다 포도주를 한 잔씩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도시는 역사적 경험의 흔적이면서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삶의 제도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을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라 건축 방식, 양식이나 건축 자료 등에서 또 전체적으로 놓여있는 공간의 모양에서 저절로 전달되어 옵니다. 사람의 지각은 산천이나 도시의 구도, 건물의 생김새, 그리고 배치에 쓴 고장을 뿌리박은 삶의 형태로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다 선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주민보다도 그것을 방문하는 이방인이겠지만은 그 주민에게도 이것은 마음속 깊이에 잠겨있는 귀속감과 삶의 안정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고도에서 느끼는 삶의 터전의 유기적인 짜임새를 우리 도시는 촌락에서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불평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변혁기입니다. 정치나 사회 조직, 사는 방식, 건축 모두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곳에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 지은 많은 건물들은 지형에서 유리된 인공 조형물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많은 지방에 지어진 횡댕거래한 커다란 시설물들은 계획한 사람들이 동네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곧 알게 합니다. 그 고장에 일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을 주인이 손님으로 접대하던 곳이 옛 여관입니다. 시골 구석까지도 퍼져있는 모텔들은 얼마나 이거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새로 생긴 소위 무인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무인텔이라는 거 가보셨어요? 무인텔은 시설 잘 해놓은 건물인데 그냥 그 현금 상자에다 돈 집어넣으면 저절로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서 사람 한 번 볼 필요도 없이 잠도 자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텔입니다. 무인텔은 조각난 고장의 삶을 대표하는 건물이고 시설물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보지도 않고 관계도 없이 지나쳐갈 뿐입니다. 지나쳐가면서 돈만 던져 놓으면 됩니다. 우리 도시에서 많은 것들은 이와 같이 지형이나 길거리나 삶의 유기적 질서에서 유리되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풀이하건대 이 대전환기에 있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해야 할 일은 공중에 들떠있는 거대한 구조물들을 토지에 내려앉게 하고 우리가 사는 곳을 사람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대 건물과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지금부터의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우리 도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발견하고 볼 것이 없고 갈 데가 없다는 불평을 내놓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그 구조나 이 물질적인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운동에서도 마을의 협동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을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전체 큰 도시에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도시에 연결하는 얘기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그냥 그치고 여러분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조금 쉬었다가 선생님도 잠깐 쉬시고 한 10분간 쉬고요. 다시 오셔서 또 10분 동안 쉬시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1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시겠습니다.